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8장 아동학대 관련된 주제로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우리 아동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신념, 그리고 그 신념에는 정서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이라도 사랑받을 수 있고 귀중하게 여겨지는 어떤 가치,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다는 그 신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신감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피아노에는 자신이 있어. 이건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아주 잘해요. 이것도 자신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기가 어떤 상황이라도 잘 해낼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때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가을에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며 단풍도 볼 수 있고 가을에 열매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을이라고 하지만 가을에도 굉장히 더웠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지금은 가을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는 지금은 가을이지만 굉장히 더워서 진짜 가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어떤 난관에도 어떤 장애물에도 잘 극복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그릇이 크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어떠한 것에도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면에서 자존감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소극적이고 또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조금은 부족한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아동학대를 다루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4가지 유형에 대한 아동학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아동학대는 과거에는 훈육이라는 명분 하에 회초리를 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회초리가 비일비재한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떤 가부장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참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에게는 정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은 아동학대의 인간적이지 못한 행위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개념으로는 아동학대는 학대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협의의 정의란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으로서 비우발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처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동학대를 협의로 정의하게 되면 아동학대에 대한 관점에서 모호한 점이 있어 아동보호 체계의 운영이 좀 단순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협의의 정의는 상처를 남기지 않는 신체적 학대와 비신체적 학대를 포괄하지 못하며 고의적인 것과 우발적인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아동학대의 개념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소극적인 보호의 부작위로 인한 방임과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아동복지법상의 개념 정의로 말할 수 있고요.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그리고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아동학대를 광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7조에서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 성학대, 그리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와 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으로 학대의 유형을 비교적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3쪽에 보면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적 학대, 방임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유형의 구분은 우리나라, 미국 등의 법적 제도적 관련 규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학대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 징후와 개입 등을 개별화, 전문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일반적으로 보호자에 의하여 가해진 비우발적인 상해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신체적 학대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여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아동을 때리거나 벌하는 것으로서 회초리나 손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 이외의 다른 부위를 때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 잔악한 처벌 또는 벌한 결과 신체적인 상해를 주는 것을 포함하여 심지어 과도한 일을 시키는 것까지 모두 신체적 학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주요 신체적 학대와 2차적 신체적 학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주요 신체적 학대에는 골절, 또 두개골 훼손, 심한 화상 등이 포함되고, 2차적 신체적 학대는 작은 멍, 그리고 약한 화상 등이 포함된다. 신체적 학대는 드러난 신체적인 상처 외에도 심리적인 문제를 남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동학대 유형 4가지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제는 아동학대 유형 4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체적 학대가 설명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정서적 학대를 돌아보겠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정서를 손상시키는 행위, 그리고 직접적인 학대와 간접적인 학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학대는 아동에게 습관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하는 행동, 그리고 폭언 및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아동을 거부하는 행동, 그리고 그 표정과 언어, 또는 아동의 특별한 정서적인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가슴속에 어떤 상처를 남기거나, 또 아이를 미워하는 어떤 그런 표정, 아이들은 다 느끼거든요.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 나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엄마가 나를 정말 예뻐해주고 있다. 아니면 나를 너무 지금 미워하고 있다. 혹은 조금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행복에 대한 분명한 어떤 느낌을 이 아이가 느꼈을 때,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는 학대가 아니지만, 나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너무 싫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그 자체가 정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간접적인 학대가 또 있는데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간에, 특히 부부 간의 불화에 따라 구타, 폭언 등으로 아동에게 정신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성적 학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신체적 학대, 두 번째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적 학대입니다. 성적 학대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성적 부당행위, 가해행위, 또는 아동학대 중 일반 성인들의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고 민감한 유형이다. 그러면 아동에게 성적 학대는 다른 사람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을 이용하는 성적 착취, 아동을 성적 도구로 이용하는 성적 폭행, 그리고 아동을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갖게 하는 환경에 처하도록 내버려두는 성적 노출 등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성적 착취란 외설적 행위를 시키기 위해 아동을 고용하거나, 또 외설적인 물건을 배포하거나, 또는 상업용 포르노 필름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고의적인 협조, 그런 것들을 조장하거나 설득, 또는 뭐 돈을 주고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러한 그 행위들은 다 성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성적 폭행은 아동을 상대로 강간, 그리고 윤간,
근친상간,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행동을 뭐라죠? 음란한 행동 및 아동을 지분거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근친상간이라는 게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버지가 자녀를 성폭행하는 경우, 그리고 이웃 그 친척 중에 집에 왔다가 친척 오빠나 삼촌이나 이런 그 주변의 그 친척들에 의한 그런 학대나 폭행, 그리고 의붓 아버지, 재혼한 가정에서는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 살인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뭘 모르고 그렇게 폭행을 당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정신적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아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체적 학대 들어봤고요. 정서적 학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성적 학대까지 이제 들어봤고요. 나머지 방임이라는 또 아동학대의 유형이 있습니다. 방임은 아동에게 책임이 있는 양육자가 고의로 방임하여서 아동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거나 아동의 신체적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임은 신체적 방임과 의료적 방임, 그리고 교육적 방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신체적 방임은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어떤 위험한 어떤 놀이기구나 집에 있는 어떤 그 침대나 혹은 가구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만 그냥 버려두는 거죠. 간섭을 하지 않는 건데, 이것은 그 아이가 이렇게 놀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도하지 않는 그것이 곧 방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적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가 몸이 아프다 해도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것은 곧 방임에 들어가고요. 요즘 그런 사회 환경이 정말 너무 넘치게 사랑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등한시하고 아이를 제대로 먹여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임이라는 그 학대 때문에 그냥 버려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경우에는요, 친부모에 의해서 76%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놀라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뭐 어디 외부 시설이나 학교나 어떤 그 기관에서 학대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디서 삽니까? 부모와 함께 살아요.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에 의해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입으로 욕을 했을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 손으로 때렸을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때는 성적 학대,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을 경우에는 방임이라는 네 가지 유형의 그 학대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화와 아동학대의 사정이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그 영향이 확대된다는 인식에서 아동학대가 중요한 사회 문제라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시대나 사회마다 그 정의가 다를 수 있는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아동학대의 개념은 그 수준과 범위 등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되는 것은 아동학대의 역사가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경우만 보아도 과거 어느 때에는 게으른 아이를 심하게 때려 버릇을 고쳐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신체적인 훈육은 아동에게 해롭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아동학대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218쪽입니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간주되는 것은 아동학대기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면적이고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는 그 영향이 아동과 그 가족에게 미칠 뿐 아니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전체 사회로 확대해 나간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아동학대가 피학대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적된 아동학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우선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철회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는 특징을 갖는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성인의 세계와 사회에 대하여 적대감을 나타내고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기보다는 우선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공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른 청소년이나 부모를 살해하는 아동들 중 대부분이 오랫동안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아동이고 또한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하며 성장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녀를 더 학대하고 학대하기가 더 쉽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 철회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들은 자신이나 가족에 대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은 자살을 기도하거나 여러 형태의 자학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아동학대는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장하면 그들이 겪었던 그대로 또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결과라는 것이지요. 아동학대는 가출을 하려는 동기를 강화시키고 아동과 많은 문제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고요. 가출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보다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았다는 보고가 이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성적 학대 경험은 낮은 자아 존중감, 제가 서두에 자아 존중감, 자존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은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또 미움을 받고
자란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낮은 자존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자기 발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심하고 그렇습니다. 그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과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데에 주력을 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데는 에,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겠지요. 정말 가정에서 존중받고 그 존중의 권리, 우리는 아이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 특권이에요. 아이에게 우리는 존중감을 키워주고 아이를 존중해 주고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이들에게는 자존감을 키워줘야 한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인지, 자존감이 무너져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잘 형성되도록 키워줄 수 있는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아동학대의 원인이라든가 학대 부모에 대한 정신병리학적 관점, 부모들이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자라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겠지요.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면 정말 이 사회는 밝은 사회로 건전하게 제2세대, 제3세대가 밝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유튜브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면서, 여기에서 드렸던 과제 4가지 아동학대 유형을 잘 살펴보시고 메모 남겨두셨다가 필요시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